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과음을 해서 생체 리듬이 깨지면 하루 종일 피곤하죠. 평소에 잠이 부족한데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긴 연휴에 계속 늦잠을 자다가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더 힘들죠. 수면과 소화 활동을 비롯해서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게 당연한데 잠자기 직전까지 쨍쨍한 인공빛을 천장에 이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이 뿜어내는 블루라이트를 눈앞에 달고 살죠. 한밤중인데도 눈앞은 대낮처럼 밝고 각종 전자기기는 각성하라고 빛과 소리를 퍼뜨립니다. 그러니 우리 뇌가 이게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는 게 당연하죠. 아침에는 빛이 들어와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각성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어두워져야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지구에 24시간마다 흘러가는 하루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인 우리에게도 생체 리듬이 중요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야 뭔가 본격적인 월요일 같은 기분이 드시죠? 아마 긴 연휴에 늦잠 주무셔서 오늘은 더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1715님 몸속의 모든 세포까지 피곤하시다고요. 그래도 또 성공예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컨디션도 회복을 하셔야죠.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네요. 두 글자. 한국방송이것진흥공사가 있습니다. 코바코라고도 하는데요. 코바코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것 비용이 17조 7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요. SNS 등 온라인 쪽 이것은 8%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방송 부문은 오히려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미디어에 이것을 집행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쪽에 더 많이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기업이나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PR, 즉 홍보를 하는 장치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TV에서는 15초짜리, 30초짜리 이것이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이걸 보기 싫으면 돈을 더 내서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죠. 그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소식 듣기 전에 증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2% 넘게 급락하고 있네요. 코스피는 2.13% 떨어진 2,463, 54포인트나 밀리면서 그냥 2,500선 무너진 채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15포인트, 2.08% 밀린 713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 3%대 떨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바이오, 2차 전지 등등 할 것 없이 최소한 2, 3%대 낙폭을 오늘 대형주들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연휴에도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또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부에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욱 대표와 함께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어예진 소장, 네. 준비한 경제 뉴스 어떤 게 있는지 아이템부터 들어보죠. 네, 지난해 10명 중 4명은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초단기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는 소식하고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과 타이완을 앞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주 기자는요? 네, 최고금리는 쏙 빼고 최저금리만 표시해 광고하는 대출업체의 얌체 관행 주의보부터요. 또 정치권의 반도체법 개정 논의와 업계 반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원치 않게 퇴사하는 사람들,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오, 많이 늘었나 봐요. 네, 이걸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는데 네.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또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이 끝났을 때,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가사나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의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137만 명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10만 명, 수치로는 8%가 늘어난 건데요. 최근 3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다시 늘어난 모습입니다. 전체 퇴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그러니까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둔 셈이죠. 이 퇴직 사유별로 수치를 보니까 계절적 일자리를 포함한 임시직의 완료가 비중의 80%로 가장 많았고요.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그리고 직장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퇴직도 전년 대비 각각 2%씩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 퇴직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는 일단은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았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었었거든요. 이건 내수 부진이 요즘에 심화가 되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도 이제 둔화가 되면서 원치 않는 실직을 한 사람들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 실직. 그러면 고용의 양도 그렇고 고용의 질이라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오히려 늘면서 고용의 질은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주일에 1시간에서 17시간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250만 명으로 10%가 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지난해 900만 명에 육박했는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원치 않게 단시간 근로밖에 할 수 없어도 또 취업자로 네. 통계로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주 30시간 미만 취업자도 이 30%를 넘었는데요. 네. 전체 취업자가 대략 한 2,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단시간 근로자인 셈이죠. 반면에 주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근로자는 전년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들이 증가한 거는 조사 대상 주간에 물론 이 포함된 공휴일이 매년 달라지는 통계적 변수가 있더라고 해도 이 단시간 근로자들이 증가한 거는 라이더나 택배 그리고 콜센터 같은 이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늘어난 게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요. 기업들이 이제 또 신입 공채 줄이고 그리고 경력직 수시 채용을 늘리는 이 채용 방식의 변화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취업 대기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 단시간 근무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렇게 고용의 질이 악화가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또 이거는 다시 내수 부진으로 연결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3명 중에 1명이 단시간 근로자고 장시간 근로자는 오히려 10% 줄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여력이 없어지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줄여야 되니까 네. 내가 어디 급하게 비워야 할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일해 주실 분 이런 식으로 초단기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임금 근로자는 2024년 14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평일에는 가족들이 좀 가게를 도와주고 네. 주말에만 일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퇴직금과 휴일수당,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이 같은 방식의 고용을 선택하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늘면서 이 통계에 왜곡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최근 청년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2024년 46%를 기록했고요. 청년 실업률도 2020년 9%였던 게 2024년 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작 열어보면 이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고 초단시간 같은 일자리 쪼개기 같은 이런 현상들을 결국에는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어떤 착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고령층도 그렇고 청년층도 그렇고 뭔가 취업자 수는 늘어나 보이는데 그 안에 질적으로는 또 역행을 하고 있고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쓰면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현실이고.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가지고 꼼수를 부려요. 어떤 식입니까? 예, 그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 약 100여 곳에 800여 개 대출 상품 광고를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이 최고금리는 숨기고 최저금리만 표시하는 대출 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예를 들면 신용대출 상품 최저금리 4.5% 같이 단순하게 표기하는 겁니다. 이 최저금리라는 게 말 그대로 모든 조건이 가장 좋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로 대출 금액이나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네, 또 최고금리도 표기해야 하지만 가장 저렴해 보일 수 있는 최저금리만 표기한 건데요. 이 금융사들은 모바일 광고 등 글자 수에 제약이 있다고 변명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든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를 함께 표기하라고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도 함께. 네, 맞습니다. 또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대출 함께 검색하는 경우에 이미 판매가 종료된 과거금리, 더 저렴한 금리를 안내해서 현재 금리보다 더 낮은 것처럼 눈속임하는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장 최신의 금리, 현재 금리만 광고에 노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대출이 쉬운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이런 광고 문구, 단정적인 표현 쓰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 보면은 예전에 아울렛도 그렇고 어디 백화점 할인할 때도 그렇고 최저 얼마 혹은 최고 할인율 얼마 그런데 거기에 작게 보면 이제 물결 표시 작게 돼 있어요. 거기서 붙어. 근데 그게 또 물결 표시를 하면은 표시광고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금융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최저금리만 보고 혹하기보다는 실제 은행 사이트에서 최저금리 조건 외에도 실제 본인의 신용도와 대출액에 따른 실제 금리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또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해당 플랫폼상에 보이는 금리와 실제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출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관련 부대 비용 등 관련 정보도 꼼꼼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고 1% 이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히 0.1%인지 0.9%인지 이런 내용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부도 대출 시점의 금리와 비교해보고 변동금리 적용 시점도 잘 조회한 후에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광고 그 꼼수였고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힌트였고요. 뭐 알아드신 분들은 좀 이제 눈치챘을 텐데. 자, 어혜진 소장에게 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그 추정치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1인당 GDP는 1년 사이에 약 1.3%가 증가해서 36,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5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일본과 타이완은 약간씩 감소하면서 한국, 타이완, 일본 순으로 순위가 유지됐습니다. 2023년에도 일본과 타이완은 우리나라가 앞서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격차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대만, 타이완이 훨씬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2%를 기록했죠. 타이완은 4%에 육박할 만큼 좋았습니다. 일본은 1% 초반대였고요. 근데 수치로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4% 성장한 타이완의 국민소득이 더 좋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타이완의 경제 구조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디를 놓고 한번 가정의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사우디는 1년에 30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우디 경제가 다른 거 아니고 원유만 생산하는 나라라고 이제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30억 배럴을 생산하는데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면 사우디의 GDP는 1,500억 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이듬해 국제 원유 가격이 100달러로 확 뛰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똑같이 30억 배럴만 생산했는데도 GDP가 그 2배인 3천억 달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사우디는 1년 사이에 이 GDP가 2배가 됐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100%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30억 배럴만 생산했으니까 이 생산량이 같으므로 경제 성장률은 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건 이 가격 상승과 같은 이 가격 요인은 무관하게 단순히 생산량만 측정한 이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실질 GDP, 실질 GDP 성장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 모델 빼고 가는 거. 네. 그런데 사우디는 어쨌든 이게 돈은 2배를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1년 사이에 50달러에서 100달러가 됐을 때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우디의 명목 경제 성장률 또는 경상 경제 성장률은 100%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우디 국민들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실제로 2배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돈을 2배 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GDP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명목과 실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명목은 그 숫자 그대로 다 증액된 부분을 다 감안한 거. 실질은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거. 그걸 이제 뺀 걸 말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1인당 국민소득과 이 경제 성장률은 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제 구조가 사우디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유가가 올랐듯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벌어들인 돈의 액수로 계산을 하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5.9%가 됩니다.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한 반도체 개수만 세면 이제 2% 성장인데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걸 반영해서 금액을 곱해보면 번 돈은 5.9%가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어쨌든 벌어들인 금액을 총 인구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1인당 GDP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사우디의 석유처럼 뭔가 어떤 독점적인 제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률은 4% 정도 되지만 이 생산이 늘면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내리고 그래서 버는 돈은 아주 큰 변화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는 해에는 이 타이완이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좀 높더라고 해도 가격 변화까지 감안한 그 경상 경제 성장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명목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가격 변동폭처럼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도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4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큰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언론에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과는 달리 이 실제 1인당 국민 소득은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그것을 또 국민들이 제대로 반도체 가격 그 상승에 따른 GDP 증가분을 또 체감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이야기고요.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가 잠깐 반도체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최근에 그 딥시크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의 AI 개발 현황이 엄청나게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AI 그리고 반도체를 위해서 뭔가 좀 움직이는 게 좀 빨라졌네요. 예, 그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발표한 AI 모델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줬는데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미국과 달리 저비용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도 반도체 개발 예산 증액, 표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및 AI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나섰는데요. 특히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최를 합니다. 네. 이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부터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석을 하는데요. 그간 여당과 야당은 모두 반도체 특별법의 처리,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을 넣는 것 때문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 연장 근로제가 가능하지만 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과거에도 게임 개발자, 반도체 개발 등 일부 산업계에서는 특정 시기에 집중 근로가 필요하므로 몰아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산업계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이 실현되지는 못했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이 다른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실용적으로 판단하자.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반도체 특별법 민주당의 분위기 변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52시간 근무 예외 이거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 정치권에서도 뭔가 간극을 좁혀가는 것 같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간극은 어떻습니까? 예, 산업계는 한번 뒤처지면 AI 산업의 경우 따라잡기 힘든 만큼 초과 근무를 통해서라도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일례로 삼성전자는 자체 보고서에서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주 70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한때 TSMC를 따라잡고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 1위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TSMC와의 점유율이 60% 대 10%로 5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핵심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은 예외 조항이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늘어날지도 미지수인데요.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을 이유로 고용부에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건이 23건입니다. 그중 22건이 삼성전자고요.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SK하이닉스 특별 연장 근로 한 건도 신청하지 않고 이 같은 성과를 냈거든요. 네. 이 근무시간 연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노동계와 산업계 입장도 이만큼 다릅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앞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미국에서의 이제 관세 인상 소식 일단은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타깃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증시 상황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낙폭이 더 커졌네요. 지금 코스피는 2.6%까지 더 밀리면서 2,450선까지 지금 턱걸이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8% 떨어진 707선으로 700선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각각 3% 안팎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3,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8,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4% 등등 낙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 홍춘욱 박사와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또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러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널리 알린다. 그 안에 힌트가 있는데요. 특히 이즈음 되면은 이제 새학기 앞두고 뭐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뭐 가정용품 이런 것들의 요게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또 집중적으로 이 비용을 집행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OTT 업체도 중간 이것을 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요금을 좀 낮춰주는 식으로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415님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는 이걸 선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TV에 선전 나온다. 저거 좀 알아. 저거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선전은 주장이 포함이 된 걸 선전이라고 하고요. 이제 단순히 그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거는 널리 알린다라는 뜻의 그 두 글자로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의 옛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백이라고 했더라고요. 고백. 사람들에게 이걸 많이 알린다라는 뜻으로. 4713님 제가 성공예감 이데옵니다. 많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이라고요. 1144님도 단톡방마다 성공예감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수회원님, 우수 청취자분. 제 마음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5683님 제가 KBS 1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 없이 좋은 정보를 계속 들을 수 있어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0183님은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매일 들으면서 매일 야근하느라 채우기 힘든 경제상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대행사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 주라고 하죠. 이걸 주는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뭐 수정해달라고 하면 또 밤새서 그걸 또 수정해줘야 되고 또 힘든 직업이신데 0183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두 글자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께서 현금 영수증 뭐 끊어드릴까요? 뭐 번호 눌러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안 끊어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5년 동안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신고해서 지급된 포상금만 17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이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 네.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발행을 안 해준다거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안 해줬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라든지요. 아니면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홈택스에서는 상담 제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는 상담 불복으로 시작하는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뭐 발급 거부 제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는요, 이제 내가 실제로 돈을 줬다라는 거래를 뭐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등 이런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됩니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네. PC로는 홈택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손택스로 또 신고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현금 영수증 안 끊는 대신에 뭐 5%, 10% 이렇게 좀 할인해 준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까? 네, 이제 현금을 사용할 때라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걸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법을 차치하고서 이제 단순히 사업자가 현금을 결제했을 때 할인을 제공하는 뭐 행위 이 자체만으로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 행위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주기 위해서 뭐 의도로 판단된다거나 아니면 탈세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 결제했을 때 할인을 제공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면 문제는 없지만 뭐 할인 제공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준다. 이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중요한 게 지난해 그 신고 포상금이 172억 원이나 네. 나갔다고 하는데 그 신고 포상금이 올해부터 줄어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포상금이 한 사람당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받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이걸 거부했을 때는요.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그 거래했던 금액의 20%만큼을 포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10만 원짜리 내가 뭐 샀는데 네.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 네. 신고하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예, 오, 꽤 크죠. 쏠쏠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일명 이제 현금 영수증 파파라치, 포상금 사냥꾼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제 돈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한도가 이거의 반으로 줄어든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그리고 한 건당 25만 원까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1인당 연 100만 원, 한 건당 25만 원까지 최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점주 입장에서 예. 속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악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님이 저는 현금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네. 해서 갔는데 뒤돌아서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역시 포상금 사냥꾼의 수법이긴 한데요. 아. 이때에도 그 점주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이제 구매자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포상금 네 맞아요. 핸드폰 번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포상금 사냥꾼이 현금으로 구매해놓고서는 사업자가 뭐 현금 영수증 발행해드릴까요? 물어봤을 때 뭐 필요 없다고 한다거나 끊어주기도 전에 그냥 가버려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못 끊어주는 사례가 있고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신고해가지고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점주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예. 이럴 땐 구매자 정보를 전화번호 010-000-1234 다시 010-000-1234로 꼭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네. 그냥 국세청 번호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상금 사냥꾼이 신고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정보는 모르지만요. 국세청 번호로 내가 자진해서 신고를 잘 했어요라고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예. 36,700원어치 사놓고 맞습니다.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받아갔는데 네. 그거 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 네. 내가 이 36,700원을 네. 010-000-1234 국세청 번호로 발행을 해놓으면 네. 저 사람이 신고를 해도 네. 나는 발행했어요 네. 라고 할 수 있는 저 거예요. 사람 정보만 모를지 나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번호로 뭐 발행해요라고 다 해놓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전한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 영수증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케이스에서? 네, 모든 업종이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주로 이제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지금 나라에서 매년 추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이제 발행해야겠어라고 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키장, 수영장 그리고 볼링장 그리고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같은 경우라든지 스터디 카페 이렇게 총 13개를 업종을 새롭게 추가를 했어요. 이 업종에 이제 선정이 되시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거래는 아니고 이제 건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네. 고객이 나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되는 거래는 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번호를 모르면 010-000-1234 번호로 네, 공과금이나 네. 복권도 현금으로 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현금 영수증 끊을 수 있습니까? 네,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뭐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는요 현금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오. 마찬가지로 복권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요. 기차, 버스 같이 이렇게 승차권을 발급을 받았을 때도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뭐 지역 화폐 같은 거 무슨 페이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네, 제로페이 같이 이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했다고 하면 별도의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했던 내용이 국세청으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프티콘이라든지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결제 수단의 특성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결제할 때 판매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월세도 이게 한 달에 현금으로 나가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네.
주택 임차료인 월세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가 있고요. 신고하는 방법은 앞에도 말씀드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네. 세무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랑 무통장 입금 또는 통장 거래 내역 같이 월세를 지급했다라는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매월 계약서상의 월세 지급 일사에 발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주택 월세 세액 공제랑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가 없고요. 임대 계약 연장이 됐다든지 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등 사항을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복비라고 하죠. 네. 이런 경우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는 이때는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고 맞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는데 주택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네.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큰 돈 들어가는 거 중고차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개인끼리 중고 거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도혁 편집장님 그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이제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팔면서 현금 영수증 혹시 발급해 준 적 있으실까요? 없죠. 없죠. 받아본 적은 있나요? 없죠. 없죠.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네. 이유는요.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업자인데요. 이제 중고거래 이렇게 개인끼리 하는 중고거래는 보통 본인이 사용하던 걸 팔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진 않아요. 말 그대로 개인 간 거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개인에게 살 수도 있지만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샀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지만 중고차 딜러같이 사업자에게 샀을 경우에는 아하.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게 됩니다. 사업자에게 샀을 때는 네.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하니까 네. 현금 영수증 잘 챙길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다시 쉽게 말하면 현금을 썼다라는 영수증이에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내가 월급을 받고서 이 월급을 썼다라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내 주머니에 남은 게 얼마 없다. 그래서 나는 세금을 적게 내겠다 이거이고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고객에게 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을 내가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썼다라는 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에 남은 게 얼마 없다. 그래서 난 세금을 적게 낸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현금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소득공제용이냐 지출증빙용이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데요. 직장인들이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랑 이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는 네. 다르게 받아야 돼요. 직장인들은 이제 받으실 때 소득 공제로 받게 되고 이게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증빙으로 받아야 돼요. 지출 증빙으로.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득 공제로 보통 받게 됩니다. 네. 그 직장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줘야 돼요. 지출 증빙으로 받을게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사업자 번호가 외우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요 현금 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아서 긁으면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홈택스나 아니면 ARS 126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장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여러 장을 무료로 다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혹시나 자영업자나 뭐 프리랜서인데 소득공제로 내가 현금 영수증을 잘못 받았다거나 반대로 직장인인데 지출증빙으로 내가 잘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 사업자 번호 그때그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면 현금 영수증 그 카드를 맞습니다. 갖고 다니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많이 끊을수록 좋은 겁니까? 많이 끊는다고 해서 뭐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쓴 돈을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많이 받을수록 좋긴 합니다. 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물론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한도는 있긴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요. 추가적으로 받는 쪽인 소비자 쪽만 좋은 게 아니라요. 발급을 해주는 사업자, 사장님에게도 좋은 건데요. 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때마다 사장님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현금 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금액의 1.3%만큼을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게 연간 한도는 1,000만 원까지예요. 이게 꽤 많이 쏠쏠합니다. 네.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간이 가세인데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낼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세금을 많이 줄여줍니다. 단 이 좋은 공제가 법인 사업자라든지 네. 아니면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요거 이제 영세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소하긴 하지만 전화망을 이용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한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요거는 애프터 서비스로 또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에게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가 1년 전보다 2%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 판매액 지수가 2023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소매 판매액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현지 시각 1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과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품의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혹시 이제 세입자 여러분 요거 가입해 두셨는지요? 일종의 보험인데요. 전세 세입자의 3명 중에 1명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이 전세보증금 제도를 좀 손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혹시 그 유불리를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전세보증료 반환 보증제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못할 경우를 미리 막기 위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그러니까 전세 보험에 요즘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기준은요, 이제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를 기준으로 이하냐 이상이냐,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나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준 구간을 더 늘렸습니다. 이제 70% 이하냐, 70에서 80%냐, 80% 초과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증료 구간이 더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만약에 70% 이하라고 하면 보증금이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70에서 80이면은 중간 보증료, 그리고 80% 초과라고 하면 높은 보증료를 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3월 3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내가 지금 전세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게 네네. 낮으면 보증료를 좀 적게 내도 된다. 네네. 이렇게 사고 날 확률에 따라서요. 이렇게 금액이 또 달라지는 이유는 역시 전세 사기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조정이 많이 되는 이유는요. 네. 이게 저도 이제 통계를 보고 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전세 보증 사고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그가 대신 물어준, 그러니까 대위 변제한 전세 보증금 규모를 보면은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역대 최고를 찍기 시작한 게 2023년도였습니다. 이때가 사실 전세 사기가 급증했었을 때인데 이제 2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조 5천억 정도를 이제 대위 변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10년 만에 10배 이상 이렇게 대위 변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구에서도 이게 좀 전세 사고가 날 것 같다. 뭐 깡통 전세다. 이런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보증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책을 변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른바 전세 보험 덕분에 좀 안전판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나가버렸다 또 이렇게 볼 테고요. 네네. 그 사실 이번에 이게 아직까지는 그 보증료율이 얼마 정도 인상이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좀 예산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지금 뭐 내가 5억짜리 빌라에 있는데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80%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보증료율이 더 비쌉니다. 이제 현재는 0.2%인데 만약에 0.25%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보증료가 80만 원 정도인데 이제 20만 원이 더 추가돼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일단 세입자가 내야 되는 그 보증료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그 공사인데 일단 민간 보험사처럼 사고 확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차등 적용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월세 시장에도 여파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여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전세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한테는 전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도 이제 아파트랑 빌라랑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빌라는 조금 더 보증 보험이 더 깐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 현상 그리고 빌라에 대한 비선호 현상, 그 갭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사실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사실은 깡통 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전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안 그래도 지금 월세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월세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 80%가 넘는 집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 집주인이 영끌한 집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할 수 있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빌라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인데 약간 좀 이게 단점도 좀 있네요. 네,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또 이제 빌라 선호 현상이 지금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테고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쉽게 말해서 전세 보험 가입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입 시기를 보면은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입 계약 기간의 2분의 1,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1년 이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뭐 1년을 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입 조건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고요. 전입 신고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집에 설정된 근저당 비율,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사실 가입 여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집주인이 과도하게 이렇게 뭐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 또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 보증,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집값의 시세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가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요, 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시세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덥서 일단은 전세 계약부터 해놨다가 나중에 또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이거는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서 보셔야겠네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허구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사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실 때도요, 뭐 오프라인으로 직접 허구에 가셔도 되는데 보니까 지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종 세트도 또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네. 그렇죠. 이게 3층으로 좀 안전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금액 기준은 동일한 겁니까? 이거는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까? 요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모든 전세를 얻는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7억 이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만약에 서울인데 내가 뭐 8억짜리 전세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할인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일단 다자녀거나 신혼부부거나 청년이면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증률 40%, 그리고 다자녀, 그러니까 2명 이상 자녀가 있다고 해도 40%, 그리고 청년 34세 미만, 그리고 보증금 3억 이하의 경우에는 보증료의 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9891님이 제 동생만 해도 2번이나 빌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다행히 허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세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오늘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아까 낙폭이 거의 3%에 달했었거든요. 지금도 2.8% 떨어진 2446, 코스닥은 708포인트로 2.8% 떨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도 또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데요. 2부에서 홍춘욱 박사와 함께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